되는 든든한 민생정책,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민생정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주간 민생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인을 사칭한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겁니다. 스팸 문자의 링크를 무심코 눌렀다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거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등 피해가 많았는데요. 정부가 스미싱 등 악성 문자를 발송 단계부터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주소 불일치로 물품을 보관 중이라는 문자, 실은 택배회사로 위장한 메시지입니다. 지인 이름으로 온 모바일 청첩장인데 무심코 URL을 눌렀다간 순식간에 금융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됩니다. 문자 사기, 이른바 스미싱 범죄, 수법도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국민들이 불법 스팸으로 겪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민생범죄점검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불법 스팸 등 디지털 범죄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습니다. 9일부터 악성 문자 사전 차단 서비스, 이른바 엑스레이 서비스가 시범 운용됩니다. 문자 속에 악성 코드 등이 포함됐는지 훑어본다는 의미로 엑스레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악성 문자 사전 차단 서비스는 스미싱 문자를 발송 단계에서 탐지하여 발송 자체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이 악성 문자를 수신함으로써 겪을 수 있는 불편과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엑스레이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미싱 확인 서비스 운영을 통해 축적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문자 판매사, 주식회사, SMT&T에 우선적으로 도입돼 가입자들의 문자에서 악성 코드 등을 스캔합니다. 엑스레이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뤄집니다. 문자 발송 이용자가 문자 판매사에 문자 발송을 요청합니다. 그럼 문자 판매사는 요청받은 문자에 대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합니다. 엑스레이 서비스를 통해 스미싱 검사를 거친 후 정상 문자만 발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추후 타 문자 판매사에도 이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악성 문자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엑스레이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디지털 민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입양특별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면서 관련 기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은 공적 입양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던 입양 제도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체계로 바뀝니다.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올 7월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 지난 2021년 정인이 사태로 입양 전 아동 보호를 입양기관에 맡겨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공적 입양 체계로 바뀌게 되면 모든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살피게 됩니다. 법이 내실 있게 시행되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기록물들에 대한 이관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해야 할 기록물은 모두 26만 건에 이릅니다. 그동안 입양인들은 자신의 입양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전전했어야 했는데 이제 이런 불편이 사라지는 겁니다. 흩어져 있던 입양 기록을 전수조사하고 이관받아 임시서고에 안전하게 보존하여 공공 중심의 일관된 입양정보 공개 청구 서비스를 제공해 입양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방대한 입양 기록물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할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보장원은 입양 기록을 영구 보관할 기록관 설립이 필수라고 보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규제 개선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역간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는 등 걸림돌 규제 60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규제 개선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5개 업종 60건의 규제가 개선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재정, 세제, 금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도 끊임없이 추진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선 비수도권 지역 사업장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 추진됩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처음 고용 허가를 받은 5개 권역 안에서만 사업장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사업장 이동도 허용됩니다. 청년 창업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공공조달 판로도 확대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창업 기업과 계약하는 경우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에만 허용된 5개 광고물 표시를 레미콘과 트럭 지게차 등 9종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규제 개선이 올해 상반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지을 수 없던 근로자 숙소나 무더위 쉼터와 같은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의 면적 제한도 완화되는데요. 농식품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3,704명인데 10명 중 1명은 논밭에서 발생했습니다. 올여름도 이른 무더위가 예고되면서 농업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 이제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숙소나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껏 농업진흥지역엔 무더위, 한파 쉼터 설치가 불가했는데 농식품부가 이들 시설도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또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농산업 관련 시설의 면적 제한도 완화됩니다. 농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농업인들이 좀 더 안전하게 영농 환경에 개선이 될 수 있고 또한 농촌 공간 체계적 개발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과 관광 농어는 3헥타르 미만까지 설치 가능해지고 농어촌 체험시설 등은 2헥타르 미만까지 허용됩니다. 또 농지 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구에 농촌 특화지구가 추가됩니다. 농촌 특화지구는 농촌 공간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 보전을 위해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구 내 필요시설 입지를 위한 농지 전용의 지자체 자율성이 확대되는 겁니다. 이 밖에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자 요건도 완화됩니다. 사업 참여 조건인 단체 구성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5월 19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하이퍼튜브, 최고 시속 1200km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열차인데요. 하이퍼튜브의 핵심 기술 개발이 추진됩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미래형 교통수단 하이퍼튜브. 진공에 가까운 튜브 속에서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고 달리는 열차입니다. 자석의 힘을 이용한 자기부상 기술이 열차를 띄운 뒤 앞으로 강하게 밀어내는 힘을 만듭니다. 이를 통해 하이퍼튜브는 최고 시속 1200km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비행기, 고속열차보다 각각 1.3배, 4배씩 빠른 수준입니다. 고속열차로는 2시간 가까이 걸리는 서울과 부산 구간을 하이퍼튜브로는 2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의 핵심은 자기부상 추진 기술. 하이퍼튜브 상용화의 첫 걸음으로 4가지 세부 기술 개발이 추진됩니다. 자기부상, 열차를 띄워가지고서는 속도 제어를 한 그 기술을 개발할 거고요. 공기 저항을 줄이는 그 튜브를 만드는 기술 개발이 내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또 세부 기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추진 TF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주기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 연구 개발로 혁신 기술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도로주행 모의 실험을 해봤더니 돌발 상황에서 고령자의 반응 속도가 비고령자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운전 보조장치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 비중은 2020년 14.8%에서 2023년 20%로 늘었습니다. 고령자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행 중 돌발 상황에서 고령자의 반응 속도가 비고령자보다 더 떨어진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8월 고령자 17명, 비고령자 17명 등 34명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도로주행 모의 실험을 했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시야가 제한된 가운데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황. 브레이크를 작동하기까지 비고령 운전자는 1.20초 걸렸고 고령자는 2.28초 걸렸습니다. 비고령자보다 1.08초나 더 걸린 겁니다. 또 앞 차량이 급정거한 상황에서 비고령자의 브레이크 반응 시간은 3.09초, 고령자는 0.47초 지연된 3.56초가 소요됐습니다. 시속 50km로 주행 시 브레이크를 1초만 늦게 사용하면 약 14m를 더 주행한 후 브레이크가 작동됩니다. 한국은 느린 반응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3년부터 모든 차량에 비상자동 제동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아직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실험 결과를 토대로 안전운전 보조 기능이 탑재된 차량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령자 보호를 위해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의 제조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차량 안전기술, 특히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것에 관련된 안전기술,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본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보조 기능이 장착된 차량을 사포카로 인증하고 보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가 구성됐습니다. 태풍과 호우 대응은 물론 산사태 등 산불 피해 지역의 2차 피해 예방책도 마련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설정한 정부. 대책기간 재난대응 기능이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선제적 준비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여름철 사전대비 점검 TF를 구성했습니다. TF는 본격적인 우기가 찾아오기 전까지 격주로 분야별 점검 안건을 선정, 논의할 예정입니다. 9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 풍수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취약지역과 시설을 발굴하고 점검에 나섭니다. 취약계층 보호 방안과 주민 대피 교육, 훈련도 준비합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비책도 발표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능형 CCTV를 시범 도입해 홍수 위험을 신속히 인지합니다. AI를 활용해 홍수특보 발령 지점을 확대하는 등 홍수 예보도 고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비탈면 IoT 센서로 도로 사면을 관리하고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해 대피 유도시설을 확대 설치합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안전관리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서 이런 풍수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여름철 사전대비 점검 TF 1차 회의에 앞서 산불 피해 복구 계획 수립을 위한 범정부 복구대책 지원본부 회의도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민간 전문가와 9개 부처가 함께하는 합동조사단 구성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주간 민생브리핑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민생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